날씨 많이 풀렸네, 그죠? 저번 주에 그 우리 OX 문제 9번이 정답이 그 뒤에 잘못돼 있어요, 그죠? 저번 주 9번 문제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다, 맞는 지문인데 뒤에는 뭐죠? X로 되어 있고 해설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번은 뒤에 해설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9번은 X가 아니라 5번, 5 맞는 지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오늘 OX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왜 일찍 오셨는데? 일찍 오셨는데 왜 안 풀어보셨어요? 왜 안 들어오시지? 자, 1번입니다. 다시 읽어오면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이때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2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 폐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X입니다.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해도 불법 폐기, 사기 강박을 한 제3자에게는 불법 폐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된다. X죠. 묵비,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기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가 필요한데요.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알려줄 뭐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는 거고 따라서 기망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 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런 지문은 굉장히 간단한 지문인데 왜 그러냐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물론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 그러면 취소를 하든 안 하든 D는 뭘 갖게 된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따라서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의이므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원 개시 선고를 받았는데까지 끊어보면 일단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요 갑이 성년 후교 개시 선고를 받은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상대방이 뭐죠? 수령 무능력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지만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되므로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이 제한 능력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받은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을이 뭐죠? 수령 무능력자면 뭐죠? 도달되지 않지만 법정들이 도달을 안 때는 도달이 발생함 도달함으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6번
금전 차주 낯선 말이 나왔죠. 우리가 대차라는 말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인데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해요. 그래서 차주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고요. 대주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냐면 채권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전차주라는 말은 금전을 빌린 사람 이런 얘기고요. 강박에 의해 그 금전 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한 대주,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가 그 강박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보증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조심할 점이 뭐냐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지 채무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대주라고 표현했고, 갑은 우리가 뭐죠? 채무자, 차주라고 했고요. 병이 이러한 을의 갑에 대한 금전 대여행에 대해서 뭘 했냐면 보증을 했다. 그러면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냐면요. 보증인하고 채권자, 보증인하고 대주하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차주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다면 요거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체결하는 것이지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뭐가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7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속아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취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X입니다.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고요. 7번은 X가 되네요. 8번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만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나겠죠. X는 을에게 가서 담배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주었다. X가 의사무능력자이므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요 5살 난 아들 X는 사자예요.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사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8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9번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씨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과는 B에게 기속한다. O 맞는 질문이죠. 자,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므로 9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10번 미성년자 갑의 부을은 정소의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병 갑의 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정가 체결했다. 뭐가 문제인 거죠?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거죠. 자, 우리 저번 주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뭐가 되죠? 공동대리가 되고요.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친권자죠. 그리고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뭘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라는 말은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했다는 얘기고요.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고, 따라서 의뢰대리인 위 토지 매수 계약은 무권대리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 좀 까다롭죠. 그죠? 자, 오늘 진도입니다. 오늘 진도 128페이지 뭘 볼 거냐면 복대리를 볼 겁니다. 일단 복대리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이 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을이 선임했지만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요 사람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라는 것의 개념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인데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대리인인 거죠. 자식이 아니다 왼수다라고 하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요 변호사는 결국은 친권자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겠죠. 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그죠? 우리 판례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그래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다면 요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하게 되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죠? 갑이니까 요 법무사는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법적 성질에서 1번 복대리인도 뭐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스스로 뭐 하게 됩니까?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요. 2번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선임한 거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거죠. 4번 복대리는 항상 뭐가 되죠? 임의대리인이다. 왜냐하면 개념에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란 말은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수권행위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권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선임을 하든 항상 복대리인은 뭐가 되죠? 임의대리인이 됩니다. 2번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해 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복대리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잘 냅니다. 잘 내는데 이 부분은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법조문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는 판례 같은 거 내지 않고요. 법조문을 대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정리하고 법 좀 읽어볼 건데 요 대리인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면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누굴 들고 있는 거죠? 친권자 법정 대리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도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죠?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잘 선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똑바로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뭘 부담해야죠?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또 선임만 잘하면 안 되고요. 감독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항상 그러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병을 선임한 이유가 갑, 본인이 지명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있죠. 을이 갑에게 연락한 거죠. 나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대신 보내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고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똘똘한 게 아니라 완전 띨띨해요. 그래도 을이 갑에게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다만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 병에게 뭘 지면 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뭐죠? 지명으로 선임했다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122조가 있죠. 제가 읽어보면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뭐죠? 임의대리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판례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121조입니다.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판례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말은 본인이 지명으로 병을 선임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고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 뭘 집니까?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면요.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뭘 부담하냐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항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전환되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뭐죠? 무과실 책임.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줍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복대를 선임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으로 뭐가 돼요? 전환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122조가 있죠. 법정 내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다. 여기서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는 말은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뭐로 전환된다는 거죠?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치장이 갇힌 아들내미를 빼내기 위해서 친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가능하죠. 왜냐하면 친권자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요? 복인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병이 제대로 변론하지 못해서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랬을 때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여기서 말하는 무과실 책임일까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과실 책임일까요? 뭐가 맞을까요? 제가 여쭤보면은 막 머리가 멍해지시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겠죠? 유치장에 갇힌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득이하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뭐 조폭을 고용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을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갑에게 뭘 져요? 책임을 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는데 얘가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뭘 져요? 책임을 지는데 무과실 책임일까요? 과실 책임일까요? 과실 책임이겠죠? 동의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아니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부득이하잖아요. 그죠? 뭐 누구 선임해? 다시 말하면 이건 뭐죠?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이 무과실 책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래요? 과실 책임으로 바뀌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례가 나온다면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그때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인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심해서 귀찮아서 다른 사람 대신 보냈다 이런 지문은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복되는 지위가 나오는데 123절 읽어볼게요. 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을. 2번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자, 왜 그러냐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나 제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무엇을 갖게 돼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한이 같진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럼 뭐가 되냐면 X가 돼요. 뭐가 같은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같은 것이지 뭐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권한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므로 권한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에서는 의리병을 선임하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감독도 하게 되고요.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복대리 대리권은 뭐죠? 작아야 되고요. 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나 3번 본인에 대한 관계는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대리 행위를 하게 된다. 끝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에 가지고 복대리 복인권이죠. 이 복자가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복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북복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복대리인이 복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얘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복대리권의 소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대표 예제 풀어볼까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법정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언제나는 아니죠.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로 전환되죠? 가실 책임으로 전환되니까 언제나는 아니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복대리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맞는 지문이고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권 대리가 나오고 있고요. 무권 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조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틀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뭐죠? 틀리니까. 그죠? 어려운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냅니다. 왜요? 기본적인 것만 내도 잘 틀리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 시험은 난이도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난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쉬운 문제는 깊이 있게 출제하고요. 어려운 부분은 뭐죠? 기본적인 것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평가 시험 공부 방법이 이렇게 너무 뿌리 있게 자리 잡고 계셔가지고 거꾸로 공부하세요. 쉬운 부분은 대충,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럼 둘 다 틀려요. 그죠?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나오는데 대충 봐서 틀리고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는데 깊이 있게 물어보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개별적인 것을 외우기 때문에 그냥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뭘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뭔지 모를 이상한 판례를 잔뜩 외우고 수험장으로 가요. 그냥 막 가서 된다 안 되나 뭐 좀 막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뭘 물어봐요? 기본적인 걸 물어보니까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시험 문제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뭘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틀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된다 안 된다 무효다 유효다 이것도 물론 나중에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된다 안 된다 무효다 유효다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틀을 잡아보죠. 교재 들어오기 전에.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요.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요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틀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을까?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무권대리 들어가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팔아먹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값게 아니라 내 거거든 이러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값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큰 틀은 두 가지예요.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든지 아니면 뭐죠? 값게 맞는데 지가 뭐죠? 대리인이라고 해서 팔아먹는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 거라고 하면서 병한테 팔아먹었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가 되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그 이제 무권 대리 의의 한번 읽어볼까요? 서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권 대리람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은 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이걸 자꾸 이거를 지나가요. 이걸 지나가니까 최근에 여기서 자꾸 답을 많이 선택해요.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에서 팔아먹은 건 이건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죠. 이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만약에 을이 팔아먹은 것이 갑의 동산이라면 이거는 선의취득 문제로 가서 해결하게 되고요. 만약에 을이 팔아먹은 갑의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요거는 뭐로 가냐면 담보 책임 문제로 가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건 우리가 뭐예요? 뒤에서 배울 문제고 오늘은 뭐죠? 무권대리인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가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대리로 나뉩니다. 일단 둘 다 무권대리인데 그럼 뭐가 다르는 거냐면요. 협의 무권대리 경우에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원칙일까요? 협의 무권대리가 원칙인가요? 표현대리가 원칙인가요? 상식적으로 뭐가 원칙이죠? 뭐가 원칙이죠? 협의의 무권대리가 원칙이겠죠. 동의 안 하시나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 안 하겠죠. 그죠?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당연히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리권 없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병원 누구한테 가서 지랄거려야 돼요? 을한테 가서.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뭐가요? 협의의 무권대리가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표현대리는 뭐인 겁니까? 예외인 겁니다. 예외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뭐가요? 협의의 무권대리가 원칙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는 뭐죠? 예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어려운 말을 드렸나?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죠. 을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대리권이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갑에게 뭐가요? 효과 기속이 안 될 거고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원칙입니까? 협의의 무권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뭘 공부하냐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거는 협의 무권대리가 원칙이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두 가지의 뭐예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뭐만 다를 뿐이에요?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만 다를 뿐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표현대리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왜요? 뭐만 다르다고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니까. 표현대리도 뭐예요?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 유권대리임을 주장하면 법원은 표현대리임을 판단해 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X가 되겠죠.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유권대리임을 주장하면 법원은 유권대리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주고요.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뭐 하잖아요? 판단해 주지 않아요. 왜요?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입니까? 솔직히 오늘 그 교재 나오는 내용 몰라도 돼요. 뭐 유효다 무효다 이건 몰라도 되고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적인 뭐를 완성해야 돼요? 틀을 완성해야 돼요. 이게 완성이 안 되면 교재 나오는 판례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워봤자 문제 풀 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대리고 이 무권대리가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둘로 나뉘는데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대리가 뭐죠? 협의의 무권대리.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복합,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예외적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들입니다. 따라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겁니다. 따라서 둘 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채고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들은 예외니까 언제 표현들이 성립되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라고 뭘 했어요?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갑.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권한을 넘은입니다. 을이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한테 그 소를 이용해서 팔아먹었다면 을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세 번째, 대리권 소멸입니다. 원래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서 병이 을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은 을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표현들입니다.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예외적 뭐죠? 무권 대리입니다. 예외예요. 예외. 따라서 본인이 특별히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유가 필요한데 그 사유가 세 가지예요. 주지도 않고 줬다고 뭐죠? 표시라든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든지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예외적인 뭐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부터 보겠습니까? 원칙인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 6절에서 무권대리 서설에서 2번 뭐가 나오죠?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오고요. 의의는 원칙이고 나머지 개념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요. 좀 교재 보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은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므로 갑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면 되는 거죠. 자식들이 왜 내 땅 가지고 지들이 싸움박질이지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병은 어쩔 수 없이 요 을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책임의 내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 이 자식아, 사서라도 넘겨줘. 그죠? 을한테 뭐예요? 가서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병이 선택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건은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제한 능력자라면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병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 이게 무권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다만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뭐는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지만 무권대리인에게 뭐는 필요합니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냅두면 되는 거죠. 근데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단에는 이 땅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때는 갑이 뭐가요? 신경이 팍 쓰입니다. 그죠? 갑이 을한 병한테 뭐 하겠습니까? 전화하겠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땅 주인인데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면서요? 뭐 한 겁니까? 추인한 거죠.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소급해서 갑에게 기속이 되므로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얕죠, 그죠? 추인. 자, 이것 때문에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서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인정해요. 첫째, 최고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갑한테 뭘 독촉하냐면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추인 여부를 최고 독촉할 수가 있고요. 갑이 근데 말을 씹어요. 확답을 말하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냐면 최고할 수 있고요. 이것도 번거롭다면 나 없던 거라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지금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추인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까지 가지고 이제 교재 볼게요. 자, 교재 보면 협의의 무건대 의 나와 있고 하단에 130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말로 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다만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은 갑은 본인의 추인권 해가지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A, 추인의 성질은 단독행위고 형성권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추인하고자 할 때는 병에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겠죠. 따라서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겠죠. B번 추인의 방법에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132조입니다. 132조 볼 건데 일단 추인의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상대방에게 추인한다고 써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법조문을 읽어보면 132조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FM이지만 누구에게도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뭔 소리냐? 자, 철회는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 따라서 본인이 이미 추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 추인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뭐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요.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냐? 원칙적으로 추인이 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언제까지만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추인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뭐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판례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C 추인의 상대방에서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오고요. D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게 되고요. 나번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핵심 판례가 1번 추인의 효력이 인정하는 경우와 넘겨보시면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도 외울 건 아니고요. 이런 취지입니다. 추인은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뭐예요? 추인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추인한다고는 말은 안 했지만 병이 갑한테 돈 줬더니 그냥 받아요. 받는 행위는 뭐죠? 추인하겠다는 뜻이죠. 아니면 갑이 병한테 추인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병에게 이행해 달라고 문자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추인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냅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되지 않습니까?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판례 밑에 답은 무권대리에 뭐가 나오냐면 상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금반언의 원칙이란 말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돼요. 이게 뭐죠? 금반언의 원칙이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법대생끼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돼. 이게 뭐죠? 금반언의 원칙이죠. 요새 오늘은 좀 따스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대부분이었죠. 그죠?
그죠?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마당 한 교석 얘기죠. 근데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 서울 진짜 좋습니다 옛날에. 똥을 싸면 겨울 되면 이제 뭐죠? 똥이 이제 얼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똥이 이제 막 이제 뭐 산이 되는 거죠, 그죠? 올라오면 이제 거의 이제 발판 금방쯤 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날 잡으셔서 망치 들고 가가지고 막 깨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뭐죠? 들어 뒤지겠다. 이렇게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여기다 할까요? 자, 갑이요. 을의 아버지예요. 을은 갑의 아들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들 내미가 아버지 땅을 허락도 없이 뭐 한 거죠? 팔아치운 거죠. 근데 이 갑이 돌아가시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럼 얘는 원래는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본인이 돼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합니까?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본인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본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랬을 때 을이 본인의 법적주의에서 추이를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얘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1 해가지고 나와 있고 우측의 상단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어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합부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무효 등기를 하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결론이라도 그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뭐 받더라도요? 상속받더라도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고 무효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신의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이 상속한 경우죠.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요 갑이 아들이고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인 경우가 많아요. 갑이 뭐죠? 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서 당연히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죠. 아들이 뭐라면요? 성년자라면. 근데 아버지가 아들 땅을 팔아먹었어요. 이것도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을이 갑에게 그 주의가 뭐가 돼요?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원래는 뭐였어요? 본인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죠? 무권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도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갑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도 뭐 한 바가 없어요? 팔겠다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닌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금지되지 않습니다. 복잡해졌죠, 그죠? 아, 나는 이게 도대체 복잡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몰라도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당연히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복잡히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기본적 틀을 가져가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측에 이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할 수 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 하는 것으로 돼요? 거절한 것으로 되고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다. 끝이죠?
또 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유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심적 효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건 해가지고 A, B, C, D, E 해가지고 많이 나왔지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C.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 무관실해야 된다. D. 무권대리는 뭐 해야 됩니까? 행위 능력자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E. 무권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 의뢰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 그럴까요? 교재 나와 있는 뭐죠?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K가 을을 기망을 했어요. 야, 갑이 너한테 땅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을이 속아 넘어가서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 을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무엇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시험 잘 날 뿐만 아니라 왠지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사례는 나오면 왠지 얘가 책임지면 안 낼 것 같이 자꾸 느껴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뭐가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다는 말은 무권대리인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뭘 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제3자가 기망하는 바람에 대리인이 넘어간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책임의 내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 여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고 판례는 지금 제가 방금 떠든 내용입니다. 제3자가 속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4번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는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사무관리가 된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3번 단독행위 뭐가 나오죠?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행위는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죠? 이렇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아예 무효입니다. 아예 뭐라고요? 무효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행위를 하고자 할 때 굳이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받을 필요 없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단독행위는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승낙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받을 필요 없는 승낙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했어요. 그러면 형식은 단독행위라도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져요? 계약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럼 결론을 낼게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됩니까? 준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약은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단독행위를 하면서 승낙을 얻어서 했다면 형식은 단독행위라도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서 승낙을 얻어서 했거나 승낙을 받아서 승낙을 해줬다면 그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법조문 읽어볼게요. 136조입니다.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나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뭘 했어요? 동의하거나. 그러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져? 계약과 다름이 없어지죠. 또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여 전 6조의 균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 그 뭐죠?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란 때도 같다라는 말은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지만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실질의 계약과 다름이 없으므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무권대리. 2번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채권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보죠? 거절한 것으로 보죠.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악이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생기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 그 효력이 생기지만 물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고요. 5번 민법 죄송합니다.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한 상대방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다. 철회할 수 없다죠. 그죠? 왜냐하면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못합니다. 그죠? 이거 재정전도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후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상속 문제 괜히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상속 문제 솔직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기본 틀 잊지 마시고 쫓아오시면 충분합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우측에 표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